그래서 이런 인지나 그 정서적 발달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심리사회적 발달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은 공부, 직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네, 어른들이 왜 이 아이들이 공부, 직업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되냐면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진로 시간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 꿈이 뭐야? 그러면 애들이 제 꿈은 무엇입니다. 라고 직업을 얘기해요. 여러분, 직업이 꿈인가요? 아니죠. 그 강의하고 있는 저도 제 꿈은 그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참 많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도 있고,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사회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시민운동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아프면 몸을 치료해주는 선생님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한테 도움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 제 꿈에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뭐 이렇게 청년 복지사 뭐 이렇게 제 직업들을 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항상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근데 우리나라의 직업 교육에서 꿈을 얘기하는 건 이건 되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은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그럼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면 꿈을 다 이루었네? 그럼 인생이 끝나나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이든 뭐 요즘 되고 싶은 공기업이든 직업은 그냥 수단일 뿐이거든요. 내 꿈은 직업 안에 절대 갇힐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청소년들은 그래서 직업이라는 그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하는 게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본인이 잘하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사회적인 발달에서 청소년 시기는 이 정체성을 찾는 시기냐 아니면 나는 모르겠어라는 시기이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른들이 봤을 때 쟤는 딱 그건데 그거 하면 되는데 안 하네. 어른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자라왔던 환경,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놀았던 행동, 그리고 그 집 부모가 하는 일을 보면 대충 잡힙니다. 너는 뭐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본인이 인정을 안 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대학을 가고 석박사를 하고 공부를 잘하고 학위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해서 모두가 양복 입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모두 다 사무직하면 어떡하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멋진 셰프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시는 일도 하고, 누군가는 남들이 잠잘 때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하시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누가 해요? 네. 결국은 그 어떤 직업이든 본인이 선택한 방향에 맞아서 그 직업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그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뭐 그 제조직을 하든지 그렇죠? 생산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역할이 맞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이화여대 나온 사회복지사가 그 도배하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도배하고 싶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전 기분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의 삶을 준비를 하겠죠. 도배사가 됐다라는 것들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배사도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은 직업을 통해서 본인을 이해하고 직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다음 직업으로 앞으로 넘어가게 될 그런 세상을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직업을 어렸을 때 안정적인 직업을 들어가서 그것만 쭉 했으면 좋겠다. 요즘 청년들은 그것도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시킨 일을 평생 해야 되잖아요. 공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본인의 장점을 기반으로 한 역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정체성의 지위가 있어요. 정체성이 혼미한 사람,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 정체성을 찾는 것을 유예하는 사람, 그리고 정체성을 성취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 혼미하잖아요. 그러면 위기 상황이 오면 극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지금 이걸 선택한 일이 아니에요. 전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이 있어요. 남이 시킨 거 열심히 따라하는 사람.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은 그 위기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거 시킨 일 전념해가지고 그것만 꾸준히는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정체성이 없고 남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그리고 위기가 오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겠죠. 그냥 주어진 일에 전념하려고 하겠죠. 이게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찾는 걸 미루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기 상황에 강해요. 쟤는 왜 저런 걸 하지? 예, 라고 하는데 그걸 막 하고 싶어 해요. 위기 상황에 막 들어가요. 그런데 본인이 정체성을 찾는 것을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꾸준히 못해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 정체성을 성취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도 극복을 잘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전념도 잘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도요, 지금은 인습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법과 사회, 질서를 지키는 4단계. 이게 아동하고 좀 비슷한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상당히 높고, 그리고서 법과 사회의 질서의 판단 기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나이이죠. 도덕적으로 퇴행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되게 착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착할 수도 있어요. 네,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는 자기 중심성이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엄청 말 잘 듣던 애가 말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같은 순서로 도덕성이 발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되게 착하다가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기준을 낮추면서 본인의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 정체성을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에 주된 쟁점이 있습니다. 항상 이게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죠. 성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중에 소년범 비율이 약 10%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성범죄 동기를 보면 우발적 동기가 40%, 호기심이 25%, 그리고 유혹이 10%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그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이 우발적인데 이 왜 우발적이냐? 누구랑 우발적이야? 공범이 같이 있으면서 우발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범이 있는 비율이 무려 61%가 되는데요. 이거는 성인 성범죄자들하고 대치되는 겁니다. 성인 성범죄자는 단독범이 훨씬 많고요. 청소년 성범죄자는 공범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에 대한 호기심 있는 건 모두 마찬가지인데 또 이제 조숙과 만숙이 또 나오네요. 조숙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먼저 성적인 비행을 했을 때 조숙한 친구들이 그 성적인 비행을 따라하면서 동일시하려고 하는 청소년 시기의 행동의 특징이 공범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실제로 친구가 성범죄를 했다고 해서 성범죄를 같이 따라하는 아이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비율이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같이 공범이 돼버리는 거죠. 그 대부분 이제 소년범 재판을 보면 그 공범이 돼서 재판에 들어오면 공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낮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 낮은 편이죠. 부모님들이 엄청 억울해하세요. 우리 아이는 직접 안 했다고 옆에만 있었을 뿐이라고 억울해하지만 왜 형법에서는 공범을 무겁게 다루냐면 가해하고 있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가해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언제든 범죄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범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범죄에서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공범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왜 이 성적인 범죄들이 많아질까라고 보면 먼저 인터넷에서 이제 자극적인 유해 영상들의 노출이 쉽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음란물을 볼 수 있는 루트를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른들은 알아요, 몰라요? 우린 잘 몰라요. 아니, 이렇게 천사 같은 내 새끼가 야동을 본다고? 예, 봅니다. 근데 이게 걔네들이 나쁜 애들이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된 사람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그 있잖아요. 저기 외국에 있는 저기 뭐죠? 성숙이 엄청 된 그런 몸을 가진 분들 사진 막 돌잖아요. 다 봤거든요. 예, 아빠들 다 봤어요. 삼촌들도 봤고. 근데 이제 삼촌들은 이제 영상으로 봤겠지만 아빠들은 다 봤어요, 사진. 우리도 봤고 아이들도 본다는 겁니다. 단, 저희들은 제한된 매체였다면 지금 아이들은 되게 개방적 매체라는 거예요. 영상을 여러 편을 순식간에 받아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보는 아이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 경험률을 보면 전체 청소년들 중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경험한 아이들은 40%가 넘는다고 해요. 야동을 본 아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들어가는 포털 사이트에도 이제 그 뭐 영상 검색하고 뉴스 검색하다 아이들이 밑에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음란물 비슷한 그런 광고 노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야동에서 보는 장면이 진짜 성행위가 아니라는 것, 우리 성인들은 알거든요. 야동에 나와 있는 그런 성관계 장면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대부분 그 실제로 하기 어려운 자세들,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 네,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성 경험이 없거나 성관계 경험이 없거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성인가라고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유해 매체에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